우리가 오늘이랑 다음 주에 살펴볼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차례 지겹게 왔고 돌아가셨죠. 최근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일 처음 강의 자료에 있을 텐데 이 부르디에라는 사람, 그리고 부르디에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비투스라는 아비투스죠? 그냥 부르디에 아비투스 그냥 이렇게 외우면은 가로치기 시험 문제는 거의 다 나와요. 일단은 이제 아비투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숙고를 하는 건데 이 아비투스는 이제 이 불어로 읽는 거잖아요. 불어가 H가 묵음이잖아요. 불어에서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영어로 habit 어원이 거의 어원이 같은 거니까 이 습관 이거에 대한 이 개념이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개념이에요. 부르디에의 모든 작업은요. 사회적 계층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아비투스를 다 분류해내는 거. 우리가 오늘 다룰 것들은 자본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습관체계, 성향체계,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 이전 사람들은 어떤 우리 생각에는 자본주의 지금 현재 조선말 100여 년 차 차이 없겠지. 차이가 결정적으로 나요. 그거를 이제 섬세하게 구분한. 그러니까 오늘은 경제라는 잣대로서 전 자본주의냐,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인간과 전 자본주의적 인간은 어떤 습관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부르디에가 지금 오늘 텍스트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고 이 작업은 다 했어요. 철학자의 아비투스, 소설가의 아비투스, 예술가의 아비투스 이해되시죠? 모든 계층 있죠.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남성의 아비투스와 여성의 아비투스는 달라요. 그 작업까지는 진지하게 안 나간 걸로 알지만. 그래서 진짜로 이 부르디에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보면은 무슨 일종의 사회, 정신분석학자와 사실 유사한 데가 있어요. 그 아비투스를 찾아내는 그 기묘한 작업을 하니까. 이 아비투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그런 거죠. 괴물 같은 거예요, 괴물. 내 안에 들어있는 괴물. 내가 어떠한 곳에서 살게 되면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과 아파트에서 살지 않는 사람의 아비투스는 달라져요. 미묘하게.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거 알죠? 아파트 몇 평이에요? 크다고 얘기하세요. 50평이라고 우겨요. 50평이에요. 50평? 50평에서 살잖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0평? 내가 50평이란 공간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이 쫄딱 망해서 25평으로 가는 순간 엄청나게 비좁은 공간이 느껴져요. 우리 몸에 있잖아요. 50평적 아비투스가 구축되어 있어요. 빨리 그 아비투스가 극복되지 않고 그러니까 25평에 맞는 아비투스가 구축될 때까지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어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없고라는 거에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전혀 다른 게 생겨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그런 거죠. 아비투스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아비투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살펴볼 건 자본주의와 전자본주의에 살던 사람들의 아비투스는 어떻게 차이 날까? 이고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은 일종의 소비사회와 미적인 세계예요. 칸트 같은 사람이 순수 있잖아요. 판단력 비판, 미적인 거.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미적인 게 달라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의 아비투스는 오페라나 골프 쪽으로 가고 그 성향체계가 코카콜라와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것을 프랑스의 배경으로 산산이 쪼갰어요. 프랑스 내에 있는 모든 계급, 계층에 따라서 아비투스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걸 보여줬었던 게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는 그 테마예요. 어떤 미적인 판단에 대해서 아비투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인간이면 누구나 이걸 예쁘다라고 생각한다? 아니라는 거를 사실은
부르디에가 얘기했던 게 이제 다음 주에 보는 테마고, 오늘은 일단은 자본주의와 관련된 그 부르디에가 초기에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발견할 때 아주 지배적인, 지대한 역할을 한 거예요. 알제리의 경험. 알제리라는 곳은 아시죠?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어볼 번역어는 이 원문은 정확하게 이거는 아닐 거예요. 오늘 번역서로는 아직도 나와 있어요. 그 번역하신 그 최종철 씨인가? 그분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좋다라고 봐요. 원래는 뭐뭐뭐뭐뭐의 알제리의 상황, 뭐 이런 거일 거예요. 읽으면 굉장히 짜증나는 책이에요. 너무나 많은 도표와 자료들 있죠. 그 디테일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다 찾아내가지고 보여주는. 하지만 결코 데이터만 나열하는 건 아니에요. 기발한 발상이죠. 누누이 얘기했지만 모든 위대한 사상가는요, 초기 완성된 그 텍스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거의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다뤘던 보드리아르는 소비의 사회만 잘 읽으면 다 알아요. 그다음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이제 확장되니까. 그래서 부르디에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본주의 아비투스라고 보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알제리적 상황이 우리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고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를 받았듯이 식민지적 상황, 어떻게 보면 프랑스 지성인으로서 마치 일본의 학자가 우리가 조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연구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효과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예. 프랑스의 딜레마가 알제리잖아요. 그래서 알제리 사람들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배려는 굉장히 커요, 아직도. 바칼로레아라든가 기타 등등 하면 프랑스 대학 입학할 때 알제리 편입시켜주죠. 알제리 지역으로 봐요. 마치 일본에서 너무나 미안하니까 동경대나 교토대를 갈 수 있게 열어놓는 거와 똑같아요. 프랑스는 너무 그게 부끄러운 거야. 한때 식민지를 가졌다라는 게요. 그래서 사실은 막 이 알제리에 대한 글들이 항상 많잖아요. 모든 위대한 작가들 보면 프랑스 지성인들은 알제리에 대한 경험을 자기들화 시켜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겁탈이죠. 어떤 한 민족에 대한 겁탈이고 그들이 결정하지 않았던 삶을 강요했던. 식민지라는 게 뻔하잖아요. 노동력 착취에. 그리고 그렇게 만든 거를 그 사람한테 팔므로써 결과적으로 이득은 프랑스로 계속 갔었던 시스템이니까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프랑스 지성인들의 생각을,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을 일본은 굉장히 많이 배워야 돼요. 일본은 뭐 끝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가요. 이거 진짜로 뭐냐면 이게 상태가 참 안 좋은 나라예요. 여러 점에서는. 자기가 지배했었던 거는 그거를 왜 반성을 못할까? 그거 참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부르디에가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읽을 책은 아직도 서점에 있어요. 다행히 자본주의 아비투스라는 책인데 상당히 얇아요. 책 자체는 한 150, 60페이지로 끝나는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이거를 읽으면 번역의 이제 문제가 이제 항상 우리는 번역의 문제에 빠지는데 특히 프랑스 책들은 유럽권의 책들은요. 이거는 우리 탓인가 걔네들 탓인가 번역자 탓인가가 헷갈리는 영미권 굉장히 클리어해요. 분석 철학을 배웠던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문화 전통이 없어서 그런 클리어하는 글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막 이제 역사를 너무 많이 배운 민족이 돼가지고요. 고려사나 뭐 승정원 일기, 왕조실록을 온 국민이 달달달달 외우면 우리 글 쓸 때 뭐 쓸 것 같아요? 영조 12년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외국 사람들한테 번역하면 읽혀요? 영조는 또 누구야? 이 신하는 또 누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문화 전통이라는 게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읽기가 힘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프랑스의 인문학에 대한 우리 소개하는 사람이 수가 많은 것 같은데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행에 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각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지만 저변이 많냐? 그렇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쪽수로 따지고 보면 영미권에서 공부한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은근히 많은 게 독일 쪽. 그 다음에 프랑스는 화려한데 꽃만 화려하고 밑에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미꽃처럼 이렇게 꺾인 장미꽃처럼 이렇게 있는 형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독일 철학하는 사람은 의외로 돼요. 서양에서. 독일 사회학이라든가. 막스 전공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뭐 폭은 굉장히 넓죠. 그러나 소리 없이 강하게 제도 내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는 영미권이에요. 그냥 전형적인 그 뭐죠? 일종의 공무원적 교수 생활이죠. 그냥 직장 생활하는 분들. 우리가 사실 철학 풍토를 죽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죠. 뭐 사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그냥 묵묵하게 교재 가지고 강의하시고 뭐 지금 이러는 분들. 어쨌든지 간에 제 경험으로는요. 천천히 읽히면 읽혀요. 그래서 좋은 번역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나쁜 번역은요. 천천히 2번, 3번 읽었는데 그때마다 모르면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 느리게 읽었는데도 안 읽히면 그건 번역자의 문제일 거라고 보고, 예, 일단은 그렇게 서론격으로 한번 얘기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브루디에를 읽으면서 같이 들어오려고 그랬던 사람은 뭐 어쨌든 우리 시대의 중요한, 예, 미셀 투르니에라는 사람을 2주에 걸쳐서 아마 부차적으로 봐야 될 거고, 서점에도 이거 책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읽어보셨죠? 이거 중요한 책이에요. 이 미셀 투르니에는 사실은 유명하게 만들어졌던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인 들레즈고, 미셀 투르니에는 들레즈를 보고서 철학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문학자로 대성했고, 문학자로 이 글을 썼을 때 들레즈가 이 글은 너무 위대한 소설이다라고 해서 의미의 논리라는 책에서 쓰죠. 그래서 갑자기 너무 중요한 작가로 부각이 된,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짜고 치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난다. 미셀 투르니의 그 해고다며. 고등학교 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막 강독을 하고 있어서 자기가 막 니드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칸트는 바로 이거야. 이게 감성이야. 이게 오상이야. 막 이렇게 했어요. 긴가민가 하는데 들레즈가 조용히 해석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같은 동기들이 뒤집어졌잖아요. 칸트가 이 자리에 바로 살아나는. 칸트가 뭐 때문에 그 얘기했는지를 들레즈가 보여줬대요. 그 어린 고등학생이. 그래서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투르니에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쵸? 프랑스에서 최고 하는 아이들은 철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투르니에가 에이 이건 이쪽을 해봤자 들레즈한테 안 되는 거예요. 뭐 서로 잘났다고 막 그러는 거죠. 투르니에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쵸? 아직 안 죽었을 거예요. 이 책은 이제 중요한 책이에요. 태평양의 끝. 이 책은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에 아시죠?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 이거 서점에도 크루소인가? 크루소구나. 로빈슨 크루소 얘기는 아시죠? 이 실화인데 소설에는 한 30년인가 뭐 거기서 무인도에 갇혀있다 구조하는데 이게 실화인데 2년인가 그래요, 실제 인물은. 2년인데 이제 소설을 하다 보니까 뻥튀기가 계속돼가지고 다니엘 디포 와서는 30년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공은 여전히 로빈슨 크루소예요. 그리고 아주 제국주의적 소설이에요. 영국의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가서도 꿋꿋하게 30년 동안 영국 국기를 올리시면서 주일마다 쉬셨으면서 기타 등등. 그 당시 영국을 상징했던 청교도적 상징대로 열심히 일하시면서 꿋꿋하게 이렇게 사셨던 분이 드디어 구출돼서 돌아오는 위대하다 영국 시민이요.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데 방드레들은 그걸 뒤집어버려요. 로빈슨 크루소가 섬에 가서 만나는 흑인 하나 있죠. 식인종한테 구해주는 걔를 금요일 날 만나서 이걸 프라이데이라고 붙인다고. 방드르디는 불어로 프라이데이예요. 프라이데이가 주인공으로 간
소설로 패러디해서 써요. 로빈슨 크루소가 주체를 상징하고 프라이드웨이가 타자를 상징하면 미셀 트루니에는 로빈슨 크루소 소설을 주체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변화시켜서 써버리는 거예요. 햇소리 하지 마라. 로빈슨 크루소는 방드레디를 만나서 완전 변해요. 타자와 만나면서. 읽어보면 이게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는 건 이해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패셔너블 하잖아요. 36년간 패셔너블한 자세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지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무인도에서. 그때 난리 나죠? 그쵸? 창 들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조신한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좀 예쁜 피부, 근육 없는 이런 몸, 이런 게 아니죠? 울퉁불퉁? 이거하고, 그쵸? 웬만하면 찢죠? 이제 물고기도 찢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나 요 삶에 맞춰서 본인이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 본인을 빼놓고 이 세계가 모조리 지옥같이 변하면, 죽거나 지옥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환경에 들어가면 사실 변한다고요. 근데 이게 패러디 소설인데 읽으면 이게 더 리얼해요. 그러니까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요. 그렇겠다. 그렇게 되겠다. 근데 이거 읽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못 읽어요. 사실 읽으면. 이거는 누가 읽어야 되냐면 아이들한테 읽히는 거죠. 너 어디 가도 우리 집 아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한국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꿋꿋하게 개 잡아먹어. 프랑스 가서도. 뭐 이런 거 가르쳐 줄 때. 뭐 그런 거랑 사실은 관련이 돼 있어요. 트루니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소설을 써요. 그래서 책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장까지는 거의 같아요. 그렇죠? 잘 나가죠? 로빈슨이 이제 크루소가 따뜻하고 이랬는데 어디서부터 바뀌냐? 7장서부터. 진정한 주인공 방드레디가 나타나면서 로빈슨 크루소는 이제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어떻게 풍지박산이 나냐? 제일 마지막에 드디어 30 몇 년 만에 서양의 배가 들어오죠. 로빈슨 크루소는 경사 났네 이러면서 이제 가잖아요. 로빈슨은요, 이 방드레디에서는 너무 많이 애가 변해서 그 탐욕스러운 영국 땅에 가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섬에 남아있는 걸로 끝난다고. 안 가요. 로빈슨은. 그래서 이 소설은 이거는 다 알죠? 로빈슨 크루소는요. 이거 이야기 다 하니까 중요한 게 이거죠. 전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테마 중에 하나가 일종의 타자의 테마니까. 미셀 트룬이에요. 짧아요. 소설도 짧았다고. 우리 지금 안 오신 분이 예전에 홈쇼핑에서 민음사 그 100몇 권을 그냥 확 사가지고 이만큼 샀어요. 그 전집에. 어쨌든 이거는 사서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뭘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요. 스토리 전개가 있고, 로빈슨 크루소가 항해일지를 써요. 이 책을 보면 항해일지. 항해일지가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야, 좀 읽으면. 근데 상당히 잘 읽어야 돼요. 그날 어떤 사건, 타자적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나의 감정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나면 그 기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해일지만 딱 따로 모아서 읽으면 타자와 연결되고 소통되면서 어떻게 로빈슨 크루소가 다른 로빈슨 크루소로 변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항해일지죠. 항해가 별거 아니잖아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간다면 로빈슨 크루소가 여행도 아닌데 그 타자라는 파도를 만나서 이렇게 변해서 나중에는 영국적인 모든 것, 영국적 제국주의, 영국적 청교도주의, 영국적 자본주의를 다 버려버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로빈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남겠다고 설정하는. 그러니까 이거랑은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지적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막 감성이 우러나는 소설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쓴 책이에요. 지적으로. 이걸 이렇게 구성을 해주겠다라는 거. 중요한 책이죠. 타자에 대한 논의 같은 경우는 100권의 철학 서적을 읽기보다 방드레디 한 권만 가지고 거의 다 해결이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유거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브루디에를 살펴볼 때 투르니에를 도입한 거는 그런 이유예요. 로빈슨이 도착을 해서, 그쵸? 괜히 아무도 없는데 법 제정하고 막 깃발 올리고 일요일에 왜 쉬어요, 지가? 일요일에는 일 안 하고 쉬어요. 성경 읽고. 뭐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영국이라는 곳에서 내면화된 아비투스의 하나의 전형적인 형태고,
그것이 막 자기가 의식되고 노출되는 과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이제 투르니에를 같이 읽으면 아마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항해일지 중에 하나요. 제일 처음에 제가 뽑은 거는 아직 프라이데이, 그 방드리드 금요일이라는 그 흑인을 만나기 전에 아주 당당하던 모습. 당당하던 모습은 아니다. 처음에 그 무인도에 도착했었을 때 섬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탄식의 섬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탄식이죠. 끔찍한 거죠. 왜 끔찍해요? 경찰도 없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스타벅스 커피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탄식이 절로 나오죠. 더더군다나 그 탄식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예? 똑같아요. 변화도 없어. 그냥 나무는 푸르고, 원숭이는 오늘도 난리를 부리고, 뭐 이런 거예요. 똑같아. 나만 이상해지는 그 상황에서 얘가 깨우치죠. 이렇게 살다가, 직감적으로 느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래서는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항해일지에다가 어떤 각오를 다지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갑자기 나에게 너무나도 자명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은 시간과 싸워야 한다는, 다시 말해서 시간을 포로처럼 사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다. 내가 그날 목적 없이 살고 되는 대로 내버려두면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고 나는 나의 시간을 잃는다. 나는 나 자신을 잃는다. 결국 이 섬 안에서의 모든 문제는 시간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맨 밑바닥부터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곳에서 마치 시간의 밖에서처럼 살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의 달력을 재정립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 처음 추수한 밀과 보리의 어느 한 알도 현재 속에 탕진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송두리째 마치 미래를 향한 용수철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두 가지 몫으로 나누리라. 그 첫 번째 몫은 내일 당장 땅에 뿌려질 것이고, 두 번째 몫은 안전을 위해 비축될 것이다. 왜냐하면 땅속에 뿌린 씨앗의 약속이 허사가 되는 일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축제하라.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다시금 나의 비참한 고독이 상기된다. 나에게 있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추수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곡식을 짓고 반죽을 익힐 때 괴로움은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오직 나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의 식민은 끝까지 계획된 과정을 후회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빵을 팔 것이고 그가 금고 속에 쌓아두게 되는 돈은 축제한 시간이요 노동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의 경우 나의 비참한 고독은 내게도 부족하지 않는 돈의 혜택을 박탈해 간다. 나는 오늘날 돈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제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얼마나 미쳤으며 그 짓이 얼마나 못된 짓인지를 헤아릴 수 있다. 돈은 합리적인, 계량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보편적인, 돈으로 치환된 부는 만인에게 접근 가능한 잠재력을 지니므로 차원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접촉하는 모든 것을 정신적인 것으로 만든다. 매매의 가능성은 근원적 미덕이다. 일단은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통제하기로 시작한 거예요. 시간을 통제하고, 이 생활이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 있으면 먹고, 찾아서 먹고, 배고프면 먹고, 이 생활인데, 이제부터는 자기 시간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떠올랐죠. 돈의 문제. 돈 있죠, 돈. 모든 사람이 욕심을 내고, 돈만 있으면, 돈을 있으면 뭘 교환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섬에 혼자 있는 노빈스 크루소한테 돈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화폐가 가진 매력 있죠. 화폐는 너무나 좋은 거 아니냐. 너무나 매력적인 거 아니냐라는 영국에서의 자본주의의 경험을 떠올려요. 이게 일단은 노빈스 크루소가 무인도라는 곳에 와서 느꼈었던, 아니죠.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절대 못 느꼈던 영국에서의 하나의 흔적, 영국에서 얻었었던 구조, 영국에서 얻었었던 내면화된 규칙, 그런 것들을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게 일단은 이제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방금 인용한 그 방드르디는 사람들이 인용 안 하는 구절이에요, 잘. 그러니까 이게 문학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문학이니까 내가 다루겠다 이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매를 받고 베냐민을 봤던 우리가, 보드리아르마저 심지어 봤던 우리가 이 방드르디를 읽으면 다르게 읽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의식을 하고 있었던 부분.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 화폐에 대해서 배웠던 거 정확하게 알죠. 계산 가능하다. 뭔지 아시겠죠? 어떤 거죠? 돈 있으면 계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살까? 이거 사면 저건 어떻게 사? 이거 살까? 그럼 요건 조금만 사고 저거를 좀 살까? 이해되시죠? 그 계산하는 거. 그래서 합리적이다라고 마지막에 표현했죠. 돈은 합리적인, 계량할 수 있으므로. 보편적인 건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과 교환 가능하잖아요. 강력한 힘이죠. 이 분필지우개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끝이잖아. 지우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하지만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액수만큼의 모든 자유와 가능성을 얻잖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투르니에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노빈슨의 일기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언뜻 우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아비투스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어디서 느껴지냐면 미국이나 중국에 가면 느껴져요. 딱 가면 이 인간들 다르구나. 그런 아비투스가 다른 곳에서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아비투스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호텔이에요. 각 대도시에 있는 호텔들 있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스트레스는 극도로 안 받아요. 제일 힘든 게 배낭여행, 민박.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아주머니가 해주는 밥을 아주머니 아이들과 같이 먹는 거.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 가면, 저 북쪽으로 가면 괜찮아요. 거의 원재료 있죠. 고기 그냥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깔끔한 소금 뿌리는 스테이크네?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동남아 쪽으로 가면 이 엄청난 향신료의 덩어리. 도대체 먹기 힘든. 근데 호텔에 가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호텔은 매번 아침에 전 세계 표준인 뷔페식으로 나와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소세지 있네? 사과 있네? 그럼 스크램블이라 그러나? 계란 가지고 부르르 이렇게 저어가지고 먹는 거? 빵 있죠? 뭐 있어요? 주스 있죠? 커피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충분히 그것만 잘 먹어도 다시 한번 영향을 얻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점심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데 대도시는 그 고민을 말끔해서 해줘요. 갔더니 편의점이 있고 스타벅스 커피집이 있고 스파게티 집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계화 된다라는 가장 매력 중에 하나는 아비투스가 거의 일치되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인간이란 게 별게 아니라, 이런 거죠. 로빈슨 크루소가 영국에 살다가 이 무인도 있죠. 탄식의 섬에 와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아예 로빈슨 어머니가 이 더러운 인간 내가 못 키운다. 그래서 이 섬에 와서 어렸을 때 던져놓으면 잘 살아요. 이런 아이를 영국에 데려가면 깝깝하죠. 옛날에 무슨 그런 거 있었어요. 타장 같은 거. 어렸을 때 거기서 살다가 영국에 와서 끝내 너무 힘들어서 정글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죠, 뭐. 어쨌든지 간에 무인도라는 그 공간에 로빈슨을 던져놓음으로써, 그러니까 로빈슨은 어쩔 수 없이 의식이 되는 거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의식이 되는 거죠. 왜 여기는 이게 통용이 안 되지? 그런 것들은 의식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태평양의 끝, 방드르디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노빈슨이 자각하고 있었던 게 하나의 자본주의 정신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노빈슨이 뭐를 알고 있었다라는 게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돈이 가진 돈의 합리성과 보편성이죠. 우리가 아는 것. 옛날에 문물교환하던 시절에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산에 가서 산딸기를 많이 땄거든? 이해되시죠? 바꿔야 되잖아. 산딸기만 계속 먹을 수 없잖아. 뭐랑 바꿀래요?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에이씨, 옆집에 갔더니 고구마다. 바꿔야 돼요. 이거는 합리적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어. 그거 못 찾아요. 돈은 달라요.
돈이라는 그 매체가 들어있으면 다르다고요. 이건 얼마 사고 얼마 쓰고 되잖아요. 물물교환의 시절에서는 합리적 계산은 거의 없고 운이죠. 산딸기 이만큼 땄는데 옆집 사람이 겨우 토끼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산딸기는 다 반이랑 바꿔야지. 뭐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이거 토끼를 100마리 잡으면 그냥 경산한 거죠. 잘못하면 50마리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물물교환이 가진 이 황당함은요. 때때로는요, 산딸기가 이렇게 많았는데 하나도 안 잡으면 죽고 와야 돼요, 그냥. 이거 있으면 어떻게 썩는데. 돈은 그 문제가 없잖아. 돈이 썩어요? 안 썩잖아. 화폐 경제가 보관이 되면.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지금 우리 생각에 물물 경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오늘 이걸 수학을 어떤 걸 추섰는데, 다른 사람이 뭐 했는지도 모르잖아. 합리적 계획 다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물물 교환이 가능한 어떤 장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장에 가기 전에 도대체 뭐가 나올지 나는 몰라요. 합리적 계산이 무슨 합리적 계산이에요? 땡기면 보고서 저거다. 간만에 토끼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끼가 안 나오면. 토끼 생각도 안 해요. 무슨 토끼요? 개구리 있네? 개구리랑 바꾸면 되잖아. 이해되시죠? 돈을 가지고서 있죠. 예측 가능한 이런 자본주의, 이런 시장 경제성 뻔하잖아요. 없네? 에이씨.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사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돈은 가지고 있잖아요. 갔다 그래가지고 에이 없으니까 이거 사지. 이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자본주의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로빈슨 크루소가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건 로빈슨 크루소가 의식하고 있고 자각하고 있던 아비투스가 자본주의적 아비투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트루니에 얘기하면서 너무 많은 결론 부분들을 지금 다 얘기해가지고 심히 걱정이 많이 된다. 우리가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가